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통장 잔액 확인하며 이번 달은 이걸로 어떻게 버티나 걱정하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귀한 돈이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보낸 쌈짓돈이나 평생 모은 몇십만 원이 누군가에게 압류당해 통장이 꽁꽁 묶인다면 그 심정은 말로 다 못하실 겁니다. 나는 빚도 없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설마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증을 잘못 섰거나 오래전 잊고 지낸 작은 채무 하나 때문에 예고 없이 통장이 0원이 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버님, 어머님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손가락 모양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을 내서 더 좋은 정보를 자주 들고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첫 번째 성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성벽은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많은 분이 그냥 쓰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안 되냐고 물으시죠. 하지만 일반 통장은 대문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빚쟁이나 카드사가 언제든 마음대로 들어와서 소중한 돈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가가 압류방지 전용 계좌라고 낙인을 찍어준 아주 특별한 통장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있어도 이 통장에 든 돈은 단 1원도 빼앗아가 갈 수 없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에는 철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직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처럼 나라에서 주는 복지지원금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현금을 입금하거나 친구가 빌린 돈을 이 통장으로 갚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나라의 돈만 담는 전용 바구니인 셈이죠. 행복지킴이 통장은 시중의 거의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농협이나 신협, 그리고 우체국 같은 곳에서도 가능하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은행에 가실 때 수급자 증명서 한 장만 주민센터에서 떼어가면 바로 개설이 됩니다. 간혹 은행 직원이 이 통장은 입금이 안 된다고 말할 텐데 그건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오직 나라에서 쏘아주는 수급비만 받겠다는 약속을 한 통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밖에서 번 돈이나 자식들이 보내준 돈은 이 통장에 넣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빚이 있어서 통장이 이미 압류된 분들이라도 행복지킴이 통장은 새로 만들어서 수급비를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빚이 현재의 생계비까지 앗아가지 못하도록 국가가 쳐준 든든한 울타리니까요. 자, 이제 이 통장으로 지킬 수 없는 다른 돈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해답은 바로 두 번째 방패에 숨어 있습니다. 올해 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된 가장 혁신적인 제도가 바로 전국민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입니다. 이건 정말 박수칠 일입니다. 그동안 수급비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켰지만 자식이 준 용돈이나 폐지를 모아 번 돈은 압류를 피할 길이 없었거든요. 이 통장의 핵심은 출처를 묻지 않고 무조건 보호해준다는 점입니다. 아들이 보낸 생신 축하금이나 손주가 준 용돈, 그리고 소액 근로수당까지 모두 지켜줍니다. 기존에는 나라에서 주는 돈만 지켰다면 이제는 매 주머니에 들어오는 모든 소중한 돈을 지키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0만 원의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사집행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최저 생계비가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의 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계산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입금되는 금액만 250만 원이 아니라 현재 내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과 새로 들어올 돈을 합친 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통장에 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딸이 60만 원을 보내려 하면 입금이 거절됩니다. 합계가 260만 원이 되어 한도인 250만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10만 원을 미리 찾아서 잔액을 190만 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딸이 보내는 60만 원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농협에 하나 만들었다면 다른 은행에는 추가로 만들 수 없으니 주거래 은행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이나
이웃이 빌려간 돈을 갚을 때도 이제는 이 통장을 활용하세요. 나라가 정한 한도 안에서는 그 어떤 채권자도 여러분의 돈을 뺏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방패가 튼튼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함정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압류 방지와 재산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순간 정부의 감시망은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압류가 안 된다니까 이 통장에 돈을 계속 모아두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것은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돈을 누가 못 가져가게 막아주는 압류 방지와 나라에서 내 재산이 얼마인지 들여다보는 재산 조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패가 화살은 막아주지만 내 주머니 속에 현금이 얼마인지 숨겨주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정부의 전산망인 행복이음 시스템은 여러분의 압류 방지,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실시간으로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300만 원이나 500만 원씩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구청의 복지 담당 직원은 이 어르신은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는 당장 쓸 돈이 없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때문에 통장에 잔액이 많아지면 수급 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이는 패턴을 보이면 나라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 소득이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 통장을 금고가 아니라 정거장으로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달 안에 바로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달에 받은 수급비나 용돈은 약값이나 생활비로 알뜰하게 쓰시고 잔액을 최대한 영혼에 가깝게 비워두세요. 통장을 비워두어야 다음 달에도 국가에서 주는 수급비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미리 사두는 것이 물건을 통장에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함정까지 확인하셨으니 실제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자, 그럼 이제 실천에 옮길 차례입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통장 쪼개기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국가에서 주는 순수 수급비만 받는 용도로 쓰고 생계비 계좌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받는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세요. 은행에 가실 때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이 종이가 있어야 은행 직원이 압류 방지 계좌를 만들 자격이 있구나 하고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은행에 도착하시면 창고 직원에게 압류 방지 계좌 만들러 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계좌로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나오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현금 카드만 만들어주면 매번 은행 창구에 줄을 서야 하니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체크카드가 있어야 병원이나 마트에서 일반 카드처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농협이나 기업은행 또는 우체국처럼 얼굴 보고 물어볼 수 있는 가까운 오프라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할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정당한 서비스를 받는 소중한 고객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통장 첫 페이지에 이 통장은 무슨 용도라고 크게 적어두세요. 나라돈 받는 곳과 자식이 주는 용돈 받는 곳이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패를 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다면 그 통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수급자 자격을 빼앗기지 않는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산 조사는 깐깐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통장에 넣어주면 그것은 사적 부양비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깎일 수 있습니다. 자식의 효도가 오히려 독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면
비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신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명절처럼 받는 돈은 축하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내가 소일거리로 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를 줍거나 공공근로를 해서 번 돈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일에서 번 돈의 일부는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에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합니다. 구청에서는 단순히 오늘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봅니다. 따라서 목돈이 생겼을 때는 통장에 묵혀두지 마시고 평소 미뤄두었던 치과 치료를 받으시거나 낡은 가전제품을 바꾸는 데 쓰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소비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며 본인의 압류 방지 통장을 빌려주시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병에 이끌려 수급 자격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구걸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아주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할 때도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당당하게 물어보시고 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통장 관리법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매집과 매차가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차가 있으면 수급자 안 된다던데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2026년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아주 큰 폭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조금만 높아도 차 가격 전체를 소득으로 계산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차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반영됩니다. 주거 재산에 대한 변화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수급비가 깎이는 것은 아닐까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대도시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도 기본 재산으로 인정받아 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를 담보로 한 대출로 보기 때문에 수급비 산정에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을 활용해 매달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영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동산이 통장의 현금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 정부의 전산망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시거나 집을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미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돈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으로 바로 입금되도록 하세요. 무조건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신고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겪게 되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필요하거나 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서 통장을 잘못 관리하면 수급자 자격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타인과의 금전 거래입니다. 자녀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고 통장으로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나라에서는 이것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수급비를 깎는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목돈 거래는 통장을 거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도 큰 변수입니다. 보험금 자체가 소득은 아니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으로 인식되면 재산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비가 크게 나왔을 때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 통장에 든 귀한 돈을 먼저 쓰기 전에 국가의 의료비 혜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도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더 준다는 가짜 문자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마세요. 통장 비밀번호는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통장은 내 생명줄이라는 마음으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장판 밑에 숨겨두는 것은 화재나 도난의 위험이 크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두 가지 방패 통장을 활용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예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금융거래를 하실 때 명세서나 영수증을 모아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큰 돈을 썼을 때는 병원비 영수증이나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026년의 복지행정은 과거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생활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영리한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통장은 내 생명줄이라는 마음으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경제 이야기와 복잡한 통장관리법 배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2가지 방패 계좌를 지금 바로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합계 250만 원을 절대 넘기지 말라는 법칙입니다. 셋째는 통장은 비워야 다시 채워진다는 철칙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노후의 절반은 이미 안전하게 보장받은 셈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에 꼭 눌러주세요. 주위에 계신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이제 통장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드시며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 걱정이나 돈 걱정보다는 내 몸 건강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더 많이 아껴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건강하시고 돈 걱정 없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제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가 항상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